첫 번째로는 40대들의 부상과 젊은 엄마들의 반란. 두 번째로는 이제는 갭 투자를 안 한다. 정규 공간으로서 내 집 마련 수요가 훨씬 늘었다. 최근에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게 강남이 아닙니다.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주택 수요층의 트렌드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40대들이 최근 들어서 집을 좀 많이 사.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20대는 안 사.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집값만 급등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해 10%가 올랐고 올 상반기에 이제 4.5%가 올랐죠. 이 선행지수 격인 7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를 보면요, 1.6%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작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15%를 넘어서 16%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2022년에 아파트 값이 20% 급락을 했거든요. 미국발 고금리 태풍이 한국에 상륙한 데다가 갭 투자의 후유증이 강했어요. 그래서 집값이 급락하다가 지금 강한 반등이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뭐 전세 가격 상승, 그다음에 뭐 대출금리 하락 이런 뭐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좀 다른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서울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주택 보급률이 한 102% 정도가 돼요. 근데 서울은 지금 한 93.7% 정도로 오히려 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서울은 기본적으로 외지인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외지인이 뭐냐? 서울에 안 사는 사람들, 경기, 인천, 지방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서울 아파트 외지인 비중이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네 채 중에 한 채 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6월에 보니까 한 22.7% 정도 됩니다. 조금 낮아집니다. 보통 보면은 집값이 급락이 오고 약간 반등을 시작할 때 보는 외지인들이 이렇게 모험적 투자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요. 집값이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 외지인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그래서 항상 서울 아파트 흐름을 보면은 이게 급락 오고 나서 약간 바닥을 칠 때 항상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한 달 전에 그때 외지인 거래 비중이 36%였어요. 역대 평균은 한 19% 정도 됩니다. 여전히 그래도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책방이라는 정보 이제 플랫폼 업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은 이제 등기 광장이 있거든요. 그게 소유권 이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이제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외지인 비중이 한 26%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남 3개구나 마용성 이런 데가 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마용성을 보니까 32%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 3개구도 한 28%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니 서울 사는 사람들도 집이 모자라는데 외지인까지 와 사재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초과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인구 촉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상경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이게 뭐 PIR이 높고 뭐 매물 건수가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위 가구가 뭐 살 수 있는 뭐 주택이 뭐 세 채니 다섯 수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컨디션이 있잖아요. 거시적인 컨디션이 과연 이게 잘 안 맞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근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죠. 그렇죠? 뭐 압구정, 청담, 뭐 대치, 잠실, 성수, 여의도, 뭐 목동 이런 데 많이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신통기획 한다고 그래서 소리 없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예, 가령 뭐 잠원동 한신 2차
그다음에 서빙고동인가 신동아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많이 한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외지인들은 못 삽니다. 2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이 비율이 약간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먼저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불안 부분도 다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뭐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026년에 가면은 좀 많이 줄 거다. 그거는 뭐 국토부 자료나 아니면 뭐 흔히 말하면 부동산 124 자료 요것도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좀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 매매하고 전세는 좀 다르거든요. 매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급을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 전체 수급을 반영하고 전세는 당장의 수급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그 유진 파마의 그 효율적 그 시장 가설 이론이 있잖아요. 이거 정보가 다 공개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 2026년에 가서 공급이 없다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만 한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만약에 수요자라면은 나중에 그러면 공급이 모자랄 테니까 그러면은 그때가 사는 게 아니라 뭐요? 미리 사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 들어서 그런 공급 불안에 대한 심리들이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도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40대들의 부상과 젊은 엄마들의 반란,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갭 투자를 안 한다. 정주 공간 이런 게 하잖아요. 정주 공간으로서 내 집 마련 수요가 훨씬 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1년간 실거래가 아파트 동향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많이 오른 게 강남이 아닙니다.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성동구가 9.6% 올랐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가 9.2%로 두 번째거든요. 한동안에 그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서 갭 투자자들의 성지라고 불렸던 노원구는 오히려 1년 사이에 0.7% 떨어졌거든요. 서초구가 7.9%, 강남구가 6.1%, 송파구가 6.3%. 강남은 뭐 7에서 한 6%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그러면은 성동구가 오른 이유가 뭐냐? 성동구에 보면은 옥수동하고 금호동 쪽으로 보면은 재개발이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신축이나 준신축이 좀 많다. 마포보다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심이나 뭐 강남에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그곳을 좀 선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광진구도 보면은 이 한때 목동하고 이게 용호 쌍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광장동 쪽으로 보면은. 근데 목동이 재건축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테마가 있다 보니까 목동이 많이 올랐죠. 광장동 쪽으로 보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재건축만 생각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젊은 엄마 입장에서 아무래도 애를 키우려면은 학군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강북에서 이 학군 좋은 지역이 그 노원구에 은행 사거리가 있고, 또 어디에요? 뭐 공덕동하고 대흥동 사이에 뭐 학원이 있다 그러지만 거기는 뭐 학원은 좋지만 그 이런 학군이 그렇게 좋다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광장동 일대에 보면은 교육 수요로 젊은 엄마들이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층의 트렌드가 약간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40대들이 최근 들어서 집을 좀 많이 삽니다. 과거하고 다른 거예요. 20대는 안 사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40대 비중이 31%로 나타났는데, 이게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게 2019년이거든요. 그때 이후에 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고요. 물론 이제 연령대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30대가 지금 32.5%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40대가 지금 월간 기준으로 30%를 넘은 게 작년 9월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30%를 넘었는데 그게 한 39.5%고 이번 5월에 보니까 31.7%까지 올랐어요. 20대들이 한때 뭐 갭 투자했죠. 뭐 학교 서클에서 뭐 갭 투자 뭐 배우고 그랬대잖아요. 지금 안 해요. 엔비디아 공반이라고 바빠가지고 미국 주식 아니라고 바빠가지고 코인 아니라고 바빠가지고 요새 못하고 2021년 하반기에 20대 비중이 5.9% 정도 됐는데 올 상반기 보니까 이게 뚝 떨어졌어요. 2.4%. 지금은 쌈짓돈으로 갭 투자를 하기보다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려는 이 수요가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갭 투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가구만큼. 실제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비중이 2021년 10월에 60.1%가 됐다고요. 그때가 언제냐?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9년 랠리를 어떻게 보면은 끝내고 그죠? 막 이제 이게 떨어질 동 말동 할 때거든요. 그때에 높았던 게 올 5월에는 한 37.3%까지 뚝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전세가 비율이 높지 않아서 그래요.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올 지금 8월 기준으로 전세가 비율이 5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2016년 6월이에요. 이때 75.1%까지 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이 100원짜리면은 내 돈이 얼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25원이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절반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건데 2016년 이럴 때 보면은 서울에서 갭 투자를 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면은 약 1억 5천 정도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6억 1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약을 드리면은 지금은 갭 투자가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집 장만하려는 실수요. 그중에서 뭐 40대 젊은 엄마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기존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패턴을 가지고 지금 가격의 움직임과 혹은 전망을 이걸 해석하려는 잣대로 쓰면은 굉장히 이게 도구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때 실수요자만으로 집값이 올라가기 힘들다. 갭 투자자가 들어와야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값 오른 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그거 미쳐서 그렇다?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변적인 거거든요. 이 움직이는 유기체,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당위적으로 아니면은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시장은요, 다보다 훨씬 똑똑한 집단 지성 같은 거거든요. 개인 IQ가 우리나라의 평균이 106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은 4만이에요. 물론 시장의 논리를 그걸 너무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너무 개걸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저는 뭐 세입자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극단적인 저는 시장주의를 저는 배격하고 혐오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은 물건하고 돈 거래하는 데잖아요. 여기에 너무 윤리와 도덕과 당위를 집어넣으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시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오픈마인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도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전문가의 저주라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문가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의 틀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 지식의 틀은 오히려 무의미한 어떤 거 보면은 지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또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서울의 매물 건수가 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아마 지금 매물 건수가 제 생각에 한 4.3%? 이 정도 늘어났던데요? 근데 왜 집값이 왜 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내놓더라도 호가를 올려버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변수를 선택적으로
자기 식도로 해석하면은 이 굉장히 위험한 잘못하면은 이게 궤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새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이게 좀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 방향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치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요, 우리가 삼각지 이런 데 델타 이런 데 가보면은 그죠? 만약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뚝을 안 만들었을 때 그냥 물이 이제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큰 수로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다음번에 홍수가 났을 때 똑같은, 물론 바다로 다 내려가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물을 안 만들 수도 있거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옛날 시장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시장이 고지름화되었어요. 이걸 이제 복잡 적응계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이제 피드백, 서로 대먹임을 통해서 지능을 높여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속으로 움직이고, 왜 지금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광속에다가 고지능화되고 슈퍼파워가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움직임과 시장의 어떤 미래를 너무 내 식대로 해석하고 재단하는 것은 또 다른 패착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일수록 자기 이 굴레, 자기 무리짓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로부터 조금은 벗어나려는 생각, 오픈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변수를 가지고 전체 시장을 설명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환원주의적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가령 이런 말 있잖아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신발 닦는 분들은 저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보면 저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머리 깎는 분들은 제 머리 하는 거 보면은 인간성가하고 다 알 수 있다는 건데, 그게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인데 얼마나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응? 신발 대충 신고 안 닦고 다니는 사람도 성자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내가 눈에 띄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팩트나 변수를 가지고 전체 시장을 설명하려는 이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유연한 생각과 오픈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승세는 약간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출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현재 저는 주관적인 거지만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 오른다고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8월 주택 가격 전망 CSA라고 있어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게 118이에요. 이게 아까 2021년 10월에 우리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왜 가장 높아요? 1년 뒤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KBS에 내놓는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이게 물어봐서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설문을 통해서 지수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7월 달에 127.2입니다. 100이 기준치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죠. 127이면. 전국은 지금 100을 넘었어요. 106.3인데 이것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잠정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로 나오는데 7월 잠정지수를 보면 서울이 1.6입니다. 전국이 0.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대 심리나 이런 걸 본다면은 약간 회복 추세, 상승은 저 전고점을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회복 추세는 좀 더 갈 건데, 다만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방과 서울의 부동산 양극화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양극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는 어떤, 제가 기준으로 보는 거는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야 양극화 아니에요? 방향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차별화이자 뭐 격차, 저는 양극화 사회보다 격차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이 10% 오르면 지방이 2% 오른 거죠, 가령. 이런 식의 아마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지방이 안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가 있으니까 소화불량 걸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6월에 보면은 강보합세로 돌아섰어요. 예, 물론 지방이 과거처럼 강한 탄력을 갖기는 어렵죠. 뭐 그런 거는 아마 뭐 인구 유출이라든지 특히 젊은 인구 유출이라든지 뭐 지역 경제가 튼실하지 않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겹쳐 있긴 한데 저는 방향성이 기울기가 차이라고 보거든요. 예, 요렇냐 아니면 요렇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참 이 우리 먼 미래를 바라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이 저는 지방을 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보면요. 전남하고 세종이 0.97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은 0.5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인구 밀도를 따질 때 심리적 인구 밀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뭐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출산을 하고 무슨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까? 근데 지방에서 만약에 일자리가 많아진다면은 굳이 상경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많이 놓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처조카 그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이제 광주 이제 거기 이제 KTX타고 갔죠. 1층에 예식장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식이 빼곡 차 있는 거예요. 그날 결혼식이 6상 했어요. 결혼식은 대부분 2시 이전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결혼식이 아마 12시였는 거로 기억하는데 1시간 간격마다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뭐 광주나 뭐 전남에서 자리 잡으시면은 애기도 놓고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결국은 떠받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거 결과물로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고 지방에 결국은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쪽으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참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